자동차 여행을 하며 텍사스 시골길을 달리던 주인공 에린과 4명의 친구들. 한적한 도로에서 의문의 소녀를 만납니다. 허름한 몰골의 그 소녀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도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걱정된 이들은 소녀를 차에 태웁니다. 이후 자동차가 트래비스 카운티라는 곳을 들어가자 소녀는 갑자기 울부짖으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차 안에 있던 권총을 꺼내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악과 공포, 충격에 빠진 에린과 4명의 친구들은 트래비스 카운티 보안관을 만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지만 분위기가 정말 이상한 마을이었습니다. 이후 레더페이스, 전기톱을 든 살인마 한 명이 공격을 시작하는데 단순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리를 공격해 다리를 잘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와 긴 갈고리에 매달아 놓는 식의 범주였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뒤엎은 공포 실화 제이슨. 영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텍사스에서는요, 전기톱을 이용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실제로 발생된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서 전기톱 살인마가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실화라면서. 근데 여러분, 일단 영화에 나오는 이 제이슨이 있죠. 제이슨을 뭐라고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사이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이코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1957년 발표한 로버트 블록의 책 이름이 바로 사이코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책 사이코, 이 단어에 영감을 준 사람도, 그리고 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마 제이슨의 영감을 준 자도 실제로 존재하는 살인마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게인, 물론 정확하게 이름을 표현하자면 에드 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우리가 아는 사이코의 모습이자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마처럼 전기톱을 들고 이상한 가면을 쓰고 끔찍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한 가지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범행 장소는 텍사스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에드 긴이 살고 있던 장소는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에드 긴은 성경책을 강제로 읽어야 했고, 그리고 강제로 또 금욕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강요가 무언가 다른 반항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동경, 그리고 뭔가 존경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결국 찬양 및 숭배가 되기 시작을 했죠.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자 여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둘째,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까라는 생각이지요. 자, 일단 에드긴은 전기톱을 쓴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는 그 잔혹성 때문에 뭔가 좀 극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죠.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삽, 일반 톱, 그리고 총 등등 시골 창고에 있는 도구들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1957년 11월 16일 아침, 위스콘신주 철물점 가게의 주인이었던 버니스 워든이 사라집니다.
버니스 워든의 아들은 당시 보안관이었는데 왜 엄마가 사라졌지?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알게 된 건 오전 9시 30분경에 철물점에 있는 트럭이 없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에는 핏자국과 영수증이 하나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영수증의 이름은 에드 긴. 그날 저녁 에드 긴의 농장으로 카운티 보안관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곳에는요, 워든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내장이 없고 머리가 잘린 시신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 옆에 있던 마대 자루에 머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 머리를 보고서야 알아차린 겁니다. 사인은 22구경 소총에 의한 총상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 안에는 코 4개, 온전한 골격에 파손된 뼈가 여러 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공식 보고입니다. 인간의 가죽 마스크가 9개, 두개골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 머리뼈 같은 게 있는데 윗부분이 톱으로 잘려 있었다. 인간 가죽으로 만든 의자 같은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요, 종이봉투를 봤더니 또 머리카락 같은 게 있어서 이거 누구 머리카락인지 검사도 시작했고요. 구두 상자를 열었더니 여성의 성기를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침대 기둥에는 두개골을 다수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고 냉장고에도 장기가 들어있었고요. 창문 블라인드 같은 곳,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여성의 가슴 부분을 붙여놓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사람의 피부 가지고 전등도 만들고 담요 같은 것도 만들어서 덮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거 혹시 그러면 연쇄살인마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온 시신 말고도요, 기타의 흔적만 보더라도 범행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죽으로 조끼와 의자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는 혼자 있고 파티를 했다라고도 보고가 돼 있거든요. 집안 곳곳에 전시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골컵까지도 봤고요. 그리고 집 안에는 심장을 구워 먹은 흔적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식인 행위였지요. 자, 이렇게 많은 시신에 대해서 경찰은 물어봅니다. 근데 에드기는 되게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냐? 라는 질문에 그거 요 옆에 공동묘지 있죠. 거기요. 한 40번 정도 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파헤친 다음에 관에서 꺼내왔어요. 근데 네가 지금 40번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40번 중에 30번은 실패했습니다. 총 10번 정도를 성공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역 묘지 9개의 무덤이 실제로 도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행위가 어떻게 안 걸렸지라는 생각이죠. 안 걸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도 에드긴의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듣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에드긴은 뭐라고 했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 참전했던 사촌이 필리핀에서 보내온 전리품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다. 집에 전시한 거다. 이렇게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부 서적까지 모두 읽었던 것, 공부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던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범죄자, 살인마, 그리고 식인행위까지 왜 했지? 정신이 온전한 건가? 여러분이 판사라면 형량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사형? 종신형? 아니면 200년? 몇 년을 주실까요? 그 생각도 함께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에
에드긴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라는 책을 통해 사이코가 알려졌고, 그리고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의 제일인이 되었고, 양들의 침묵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잔인한 살인마의 모습에 가장 표본이 됐던 남자가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즉, 교수형이나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57년 11월 21일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정신이 이상하다. 정신분열증을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립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치료가 좀 되었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판단에 1968년 11월 7일 다시 한번 살인 혐의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 결론은 1급 살인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죠. 센트럴 주립정신병원에 평생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이후 암에 걸려 1984년 7월 26일 만 7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니 그러면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 무언가 좀 호전됐거나 기억이 났거나 해서 나중에 다시 재판대에 섰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정신병원 내에서 되게 멀쩡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모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처럼. 근데 그걸 모습을 보고서요, 기소를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바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텐데, 이걸 정상이 아니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정상처럼 보이는 저 모습 자체가 비정상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간에 냅뒀던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계속 병원 안에 뒀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갖고 싶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분명 위에서도 책을 읽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무언가 정신적으로 판단이 가능했던 정신분열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해부학 서적, 인체 실험, 식인, 그리고 저희도 책을 봤는데 성전환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체에 대한 것, 시체와 관련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집착 증세를 보였다라는 게 재판 내용에 확인이 되는데요. 이후에 알려진 희생자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했죠.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확인됩니다. 이름 메리 호건. 술집을 운영하는 51세 이혼녀였는데 32구경 권총으로 살해됐지만 실종사건 처리가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 또 살인사건을 저질렀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뭔가 판단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있던 좀 신경 쓰였던 집에 트로피적 개념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뒤집어 썼다, 덮어 썼다, 마스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벨트에다가 여성의 가슴 부분을 붙여놨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 벨트가 아닙니다. 에드긴은 그걸 자신의 가슴 부분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얘기한 대로 자기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여성이 되고 싶었다라, 그래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얘기, 정신분열, 당시의 과학적, 당시의 심리적인 판단으로는 성 정체성의 문제를 되게 크게 보고 성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바로 이것. 네크로필리아입니다. 지금은 성도착증이라고 부르죠.
성도착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러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던 건데,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성정체성의 문제로 정신분열인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여자이고 싶은 느낌, 정상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953년 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에블린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위스콘신에 다른 사람들의 실종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에드기는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에드기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죽인 적 없다. 모른다. 왜냐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거든요. 재판장에서 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정말 그는 공식적으로 이 2명과 9구의 무덤 도구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걸까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는 최악의 살인마, 그리고 사이코, 제이든, 양들의 침묵의 모티브, 이런 이미지로만 남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뒷이야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안 그래도 검색해 보실 분들은 검색해 보실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외국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사진이, 저는 모자이크를 했지만 이게 외국에서는 모자이크 안 된 사진들이 유출이 돼가지고 되게 사진이 잔혹스러워요. 그래서 괜히 이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괜히 보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후에도 막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이걸 모티브 삼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때문에도 여론에서도 말이 많았고, 무언가 좀 그런 사람, 뭔가 좀 진짜 엄청나게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의 신격화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되게 강했고, 한니발 이런 사람처럼 그런 거 만든 거 아니냐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 영화로서.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거슬렸고 문제가 됐던 얘기는, 이제 실화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실 실화가 아닌데, 그래서 당시엔 텍사스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해요. 자기네 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됐느냐 라는 얘기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기톱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딱 말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끼어들게 만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요. 텍사스 연쇄살인 이거와 관련돼서 텍사스도 아니고 전기톱을 쓴 적도 없는데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저도 봤는데 당시 수사진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검사도 그렇고.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고, 변호단은 지금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꾸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냥 본 건데, 21세기에서 보면 이게 과연 무죄를 받을 만큼의 정신분열이 맞을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착증인데, 성도착증에서 네크로필리아 같은 느낌인 건데, 살인행위를 냈잖아요. 대부분 네크로필리아 하면 살인행위까지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 왜냐면 시신한테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21세기의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좀 계획적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정신분열로서 판단해가지고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대요. 21세기의 입장은. 근데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때는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근데 이걸 21세기, 이건 물론
후세가 판단하는 거지만 21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우리 같은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사고력이 있고 다만 성도착증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